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고려시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8, 99, 그 다음에 100, 101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고려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요.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고려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고려의 종교는 바로 불교죠. 그 다음에 정치 이념은 유학입니다. 때문에 고려에서 정치 이념이었던 유학과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보면 먼저 특히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을 했었다고 보여지는 종교인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고려시대 때도 역시 선종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고려가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찰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초반서부터 불교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팔관에는 약간 도교적인 성격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역시 불교 행사로서 진행되는 것과 또 한 가지 연등회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꽃 있잖아요. 이 연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 같은 걸 만들어서 버리는 불교의 축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승과 제도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서 승과 제도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승과 제도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광종이었었죠. 이렇게 말하면 모를까요? 여러분들 바로 고려시대 때의 과거 시험을 만든 사람이 바로 광종이잖아요. 근데 이 광종이 과거제를 만들 때 승과제도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심해서 여러분 봐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국사와 왕사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승직이라 볼 수 있는데 왕 혹은 국가의 스승 역할, 지도자의 역할 이런 식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그런 힘을 이용해 가지고서 나라를 보호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불경을 대규모로 이제 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면서 불교 부흥 정책을 열심히 펼쳐나가게 됐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 좀 고려의 불교의 경향이 좀 바뀌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려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이른바 선종이 원래는 고려 초반부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다 볼 수 있었으나 선종 이외에도 교종에 해당됐었던 바로 화엄종이라든가 법상종 같은 것이 이때 당시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도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통일신라 말기 때쯤엔 선종이 굉장히 많이 퍼집니다. 물론 교종도 좀 퍼지는 것이 있긴 있었지만 선종에 비할 바는 아니었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려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선종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선종이 바로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손을 잡고서 고려 전반부로 전부 다 퍼져나갔었던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바로 고려 입장에서는 지방 호족과 가까운 종파가 바로 선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고려의 입장에서는 지방 종파와 가까웠던 지방에 있는 호족들과 가까웠던 선종이 힘이 커진다는 것은 곧 호족이 힘이 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고려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다지 좋은 효과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교종 중에선 사실은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논리를 제공했었던 바로 종파가 있었습니다. 불교 교종 종파 중에서 그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화엄종이 있었었죠. 이 화엄종을 우리나라에 들여왔던 사람이 바로 해골물 들으셨었던 원효대사 옆에서 주무셨던 분, 바로 의상대사였었죠. 바로 이런 화엄종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있었었는데 이런 화엄종이 왕권 강화에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날까요? 일즉다, 다즉일. 모든 것은 하나고 하나가 모든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가 바로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모든 것은 바로 백성을 의미하는 거니까 왕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로 뭉친다. 뭐 이런 식의 개념 같은 것이 화엄종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었었냐면 고려는 귀족이 셌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호족이 점차 힘을 키워나가면서 이른바 귀족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기억날까요? 문벌 귀족.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벌 귀족의 입장에서는 이때 당시에 특권층만이 익힐 수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글을 열심히 익혔었는데 근데 열심히 익히다 보니까 불경책에 쓰여진 글들을 전부 다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교를 믿고 있을 때 불경의 내용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경의 내용을 많이 알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귀족들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귀족들은 좀 잘난 체할 필요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종 중에서도 화엄종도 교종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종 중에서도 법상종이라고 하는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일관하는 하나의 원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표현된 것을 전부 다 알려고 하는 그런 종파에 해당되는 이 법상종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종은 왕실이 중심이 돼서 모시려고 했었고 법상종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바로 귀족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모시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선종의 경우에는 왕실로부터의 그런 지원이 사실상 거의 끊기다시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때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선종이 갖고 있다는 것도 고려 왕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초반부에서는요 광종이 승과제도를 만들면서 교종선, 선종선 이렇게 각각의 종파의 승직자를 뽑으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광종은 이때 당시에 왕권 강화책을 강화시키는데 가장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왕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전부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을 노리려고 했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광종은 바로 불교마저도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호족과 친했었던 선종을 지원하기엔 좀 애매했겠죠. 여러분들 호족들 쳤던 사람이 바로 광종인데 근데 호족과 친했었던 바로 이 선종을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많이 안 맞잖아요. 자,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광종은 사실 선종보다는 화엄종을 좀 더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엄종 쪽에서의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한 분이었던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바로 균여라고 하는 스님을 이제 통해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이 법상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선종 전부 다를 하나로 통합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형식적인 통합에 불과했었지 제대로 된 통합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균여가 돌아가시고 광종도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을 하려고 했었던 노력은 모두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고려 중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다가 바로 의천대사라고 하는 고려에서 가장 뛰어난 고승 중에 한 분이 태어나게 되십니다. 이분도 이제 왕자 출신이셨어요. 자, 이분의 경우에는 당시에 고려가 송나라로 거란 때문에 당시 고려가 거란 때문에 송나라로 건너가는 것을 금지했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의상대사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밀항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송나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 의천대사의 그런 학식에 이제 뭐라고 할까 견줄 수 있는 그런 고승들이 그다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의천대사는 이른바 화엄종 승려였습니다. 화엄종 승려로서 불교를 화엄종 중심으로 전부 다 통합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이때 당시에 법상종을 사실상 화엄종으로 포함시키는 데 성공을 해요. 의천대사 때. 여러분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선종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선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걸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부처님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른바 참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정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되게 싫어하고 그 다음에 교종 쪽에서 부처님의 행위를 따라하는 것 자체를 그다지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에 그다지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았었는데, 이때 당시에 의천대사는 바로 화엄종에서는 바로 이런 선종의 논리를 수용할 수 있는 거리가 좀 부족했던 겁니다. 선종이 생각했을 때 약간 좀 뭐라고 할까, 흡족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의천대사는 이때 당시에 자신이 화엄종 승려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중국에서부터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수용합니다.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교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수용을 해서 이 천태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선종을 전부 다 통합을 시키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태종은 사실 교종임에도 불구하고 선종의 수양 방식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었던 종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 의천대사는 교관겸수, 즉 가르침과 그 다음에 관, 이것은 이제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참선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바로 이런 가르침과 그 다음에 참선하는 것은 같이 수행을 해야지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던 것이 의천대사입니다. 때문에 이 논리에 따라서, 이 교관겸수라고 하는 논리에 따라서 이때 당시에 바로 천태종을 수용해가지고서 선종을 전부 다 이 천태종을 흡수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선종은 이때 당시에 백성들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백성들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종 쪽에 있는 승려들도 전부 다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의천대사는 이러한 선종 승려들이 만약에 바로 천태종 쪽으로 귀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공언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많은 선종 쪽에 해당됐었던 스님들이 그래도 선종의 수행 방식을 인정해주는 천태종 쪽으로 많이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것은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천대사의 속셈이었습니다. 의천대사는 바로 천태종도 어떻게 보면 교종이잖아요. 교종이다 보니까 바로 자신의 학식을 이용해서 이 천태종을 화엄종으로 흡수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바로 불교계의 통합을 이루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있으셨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의천대사가 돌아가십니다. 천태종을 화엄종으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자 바로 고려의 불교계는 완전히 난장판이 됩니다. 화엄종도 있죠. 법상종도 있죠. 웬 새롭게 들어왔었던 천태종도 있었죠. 거기다가 선종은 또 선종대로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되게 되면서 고려의 불교계는 굉장히 커다란 분열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가서 바로 무신정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고려 중반부쯤에 무신정권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무신정권이 뭘 하게 됐었냐면 이때 당시에 교종을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무신들 중에서는 글자 모르는 사람들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추구했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무신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불교를 믿고 있긴 했었지만은 글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종 쪽에서의 스님들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걸 뭘 말하는 것이냐? 교종이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무신정권에게 되게 탄압을 받았다 볼 수 있었겠죠. 하지만 무신정권과 잘 맞게 되었었던 종파가 있었죠. 거기가 바로 무엇이냐? 글자를 극단적으로 싫어했었던 바로 이 선종입니다.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교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던 무신정권들에겐 적극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었죠.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서 선종의 대거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무신정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미 이전서부터 마찬가지긴 했었지만 고려의 귀족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처님의 자비에 따라서 극락세계를 가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다음 생에 윤회에 의해서 좋은 높은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이때 당시에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부처님이 간접적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때 당시에 부처님에게 아예 다이렉트로 줘버립니다. 바로 자신들이 재산들을 이때 당시에 사원에다가 많이 기부를 해요. 많이 기부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이미 세계사 수업 시간 때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중세시대 때 유럽의 그리스도교가 타락했던 이유는 너무 많은 양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았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폐단이 여기서부터 갑자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때 당시에 많은 불교 사원들이 바로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할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었던 불교 사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었던, 그리고 새롭게 제대로 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바로 새로운 사원을 만들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이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은 이때 당시에 바로 수선사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이 수선사 운동이라는 운동을 벌여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른바 불교계의 개혁을 꿈꾸셨던 분이었었죠. 근데 이분은 열심히 이 운동이 되게 대박을 쳐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것이 활성화가 되게 되자 나중에 어떻게 했었냐면 바로 이 선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는 거의 명맥밖에 안 남았다고 볼 수 있었던 천태종이라든가 법상종이라든가 화엄종을 전부 다 이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바로 이 도노점수, 그 다음에 정해, 쌍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뭐 정과 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수양을 해야 되고, 돈오점수라고 하는 것은 먼저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깨달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수양을 해야 한다고 하는 도노점수라고 하는 그런 이때 당시에 구호를 내세워요. 그렇게 하면서 이 논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 교종의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교종의 이론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때 당시에 화엄종과 법상종과 천태종과 같은 그런 종파들의 상당수가 당시에 선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종은 기존의 그런 무조건 글자를 싫어하는 그런 태도를 살짝 바꿔가지고서 어느 정도 글자 공부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측면으로 살짝 바뀌게 되면서 이른바 이때 당시에 이름이 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이 조계종이 바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불교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화엄종이라든가 법상종, 뭐 천태종 이런 종파들이 지금 현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있긴 하지만은 대체로는 이런 조계종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류를 이룹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조계종이 너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조계종을 비롯한 이 사원들이 전부 다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간섭기 생각해 보세요. 원간섭기의 권력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권문세족이죠. 이 권문세족들이 이때 당시에 뭘 하게 됐었냐면 평생에 살아가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살다가 그러다 자기가 죽을 때 딱 보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참 못했거든요. 근데 다음 생에 태어났을 때 높은 지위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음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로 선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내가 죽을 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선행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부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역시 바로 다이렉트로 부처님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바로 이 백성들에게 주면은 그 자비를 베푼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재산 나눠주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늦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불교 사원에다가 자신들의 재산들을 막 갖다 바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불교 사원들이 이렇게 개혁 운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른바 엄청난 재산을 쏟아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 불교 사원들의 재산들이 당대의 권문세족들의 재산만큼이나 엄청나게 그 땅이 넓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얻게 되었던 그런 재산들 있잖아요. 그런 재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스님들이 실제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양을 하기 위해서 절에 가서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의 소유로 있는 재산을 자기가 한몫 잡아보려는 생각에서 스님이 된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주지 스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됐었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선생님 불자예요. 자,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절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불공을 드려요. 그리고 옆에 계셨던 그런 스님이 같이 목탁을 두드려 주면서 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서 같이 불공을 드려줘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서 오늘도 참 불공 잘 드렸다. 이제 집에 가야지 라고 하면서 집에 딱 가요. 집에 딱 가면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이 머리가 벗겨져 있어요. 깎아 밀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바로 오늘 낮에 바로 내 옆에서 열심히 목탁 두드리던 스님이 마을로 내려와서 그래가지고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스님이 그냥 집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삐까번쩍한 집이에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이 스님인데 바로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스님입니까? 여러분들, 가짜 스님들이 그렇게 많아집니다. 더불어서 절의 주지가 됐던 사람의 경우에는 절의 재산으로 들어오게 됐었던 많은 그런 토지 이런 것들을, 절에게 기부가 됐었던 많은 재산들을 그냥 놀리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특히 재산들 중에서 토지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절의 소유입니다. 절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오신차라고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지금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드시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수행에 방해된다고 해가지고서. 근데 대표적으로 뭐 짜고 맵고 뭐 이런 것들 먹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오신차에 포함되는 파라든가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것을 절에서 열심히 키웁니다. 키워가지고서 바로 그걸 팔아가지고서 절의 재산을 불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심지어 절에서 고리대도 해요. 절이 사채업자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놈의 절입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게 되자 이때 당시에 바로 이런 스님들의, 즉 이때 당시에 바로 이 불교계가 너무 타락을 하게 되면서 백성들에게 뭐 소장료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이 권문세적 뺨칠 정도로 엄청나게 그 세력이 커지고 엄청나게 부정부패의 온상이 돼버리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식의 문제를 보고서 고려 말에 있었던 신진사대부들은 바로 불교를 비판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교를 사회악으로 규정해버렸죠. 때문에 조선시대에 와서는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들은 이때 당시에 이 불교를 바로 영원히 억압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른바 숭유억불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불교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별표 2개 반, 불교의 발달, 고려 초기엔 동감 1번, 사찰이 건립 됩니다. 동감 2번, 팔관회 및 빈칸이 적혔습니다. 연등회가 개최됩니다. 동감이 3번, 승과와 국사 및 왕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광종이라고 적어주세요. 빈칸에. 광종 때 이걸 만들었었죠. 동감이 4번, 대장경도 간행을 합니다. 자, 고려가 안정화되면서 선종, 동그라미 이외에, 자, 교종에다 동그라미 빈칸이 적혔습니다. 화엄종은 교종에 포함된 종파로서 왕실이 좋아했다는 거 기억해주고, 법상종 오른쪽에 귀족이라고 적어주세요. 귀족의 유행. 자, 의천 별표 1개 반. 고려 중기에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이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천태종. 자, 천태종을 수용하여 선종 통합을 노력했었습니다. 그 결과 동그라미 1번 교종을 중심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선종 통합 노력을 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교관겸수를 주장합니다. 교관겸수 기억해줘야겠죠? 교관겸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었냐면 동그라미 3번 송나라와 거란과 일본의 경전을 집대성에서 경전을 간행합니다. 이때 당시에 집대성에서 만들었던 경전이 굉장히 뛰어나서 주변에 있던 여러 개의 나라들이 많이 이것을 보러 오려고 노력을 했었다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별표 2개입니다. 진울.
자, 진울의 경우에는 무신 집권기에 교종이 쇠퇴하고 그 다음에 무신 정권이 빈칸에 적혔습니다. 선종을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당대에 불교의 세속화, 그러니까 불교가 타락하는 것을 반발하면서 진울선사, 진울법사, 진울국사가 보조국사 진울이라고도 하죠. 이 진울이 동감 1번 수선사 결사운동을 추진하고 동감 2번 선종 중심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교종, 토용 노력을 했었습니다. 동감 3번 수양 방법으로는 돈, 오, 점수, 그 다음에 정해, 쌍수를 제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빈칸에 적혔습니다. 조계종, 여입니다. 조계종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쇠퇴에서는 고려말 권문세족과 연결되어서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감 1번 대농장, 동그라미 2번 고리대로 재산을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진사다들에게 크게 비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조선 때는 숭유업불 정책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도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도교 같은 경우는요, 사실 고려시대 때 도교는 불교와 같이 혼용돼 가지고서 약간 좀 그 색채가 뚜렷하다고 보기 좀 힘들었었어요. 다만 여기 보이는 탈관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천에 있는 신령들에게도 제사를 지낸 것에 해당되는 것이니만큼 도교적인 성격이 좀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교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별의 제사를 지내면서 국가의 평온 같은 것을 이때 당시에 기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도교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감이 3번에 이 풍수지리서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지리서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태조 왕건도 수도를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개경에다가 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보이다시피 도읍을 지정하는데 풍수지리설이 사용되게 됐었는데 이것이 민간에 되게 많이 퍼지게 되면서 궁궐을 짓는 땅에 그런 기운을 봐가지고서 그 나라가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점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찰이라든가 주택 건축에 바로 이 풍수지리설의 이론이 이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점점점 더 심화가 되게 되면서 이른바 예언 사상이라 볼 수 있는 세기 말의 사상이라 보죠. 보통 도참 사상이라고 하는 예언 사상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미래를 예언한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따라서 약간 좀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묘청의 난, 즉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 풍수지리서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른바 집터를 정하거나 혹은 묘를 정하는 그런 분야 쪽으로서의 풍수지리설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묘자리를 잘 쓰면은 가문이 흥하고 묘자리를 잘못 쓰면 가문이 망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유학입니다. 유학의 경우에는 자, 초기에는 과거 제도로 유교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광종이 과거제 실제로 시행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유학이 조금씩 발달해 나가면서 성종 때 가서는 뭐 최승로의 시무 28조 이런 거 수용하면서 유교적 인재 많이 뽑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고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유교적 인재를 더욱더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고려의 대학교를 또 만들기도 하죠.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고려의 대학교는 국자감이었었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기쯤 가게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 고려의 각각의 학교, 고려에서도 지방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향교였었죠, 여러분들. 근데 향교의 선생님이든 국자감의 선생님이든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고려에서 출세를 제대로 하려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선생님의 수준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들도 그거에 따라서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고려 중기에 최충이라고 불렸었던, 해동공자로도 불렸었던 엄청나게 학문적 능력이 뛰어났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관직을 그만두고서 지방에 내려가는데 지방이 그냥 있기 좀 심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뭐 했냐면은 그 동네에 있었던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유학의 내용을 열심히 가르쳤대요. 근데 너무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방팔방에서 이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배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최충은 교실 하나 갖고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9개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구제학당이라는 학교를 만들어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 보고서 주변에서 좀 공부 꽤나 했었던 그런 높은 관료들이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 관료들은 전부 다 유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이 유학자들도 자기가 퇴직하면서 그냥 쉬긴 좀 그러니까 각 지방에 내려가 가지고서 여러 개의 학교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이 시대 때 대표적인 사립학교가 바로 여기 보이는 사학 12도예요. 12개의 바로 유명한 바로 명문 사학 중고등학교가 이제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죠. 오늘 대학교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는 뭐냐면 이곳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름 명성이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심지어는 바로 관학이죠. 즉 국자감에 있었었던 교수들마저도 여기 가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가 중심의 공교육이 굉장히 쇠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국가가 바로 아무리 힘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일개 개인인 사립학교 학교 교장보다는 재력이 훨씬 더 뛰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가 만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사립학교에 가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은 국가 입장에서 좀 창피한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른바 뭐라고 할까, 관학이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되자, 그러자 당시에 예종이라고 하는 왕이 관학 진흥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예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윤관 장군이 동북 구성 정벌을 할 때에 윤관 장군에게 동북 구성을 정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었던 왕이 바로 예종이죠. 인종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 예종은 바로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전문적인 강좌를 쫙 하고 만들어요. 이른바 칠제라고 하는 7개의 전문 강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각각의 교실에 배치를 시켜서 전문적으로 그것만 열심히 가르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가끔 가다가 돈이 없어가지고서 제대로 공부를 못하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능력은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른바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서 이 양현고에서 나오는 그 이익으로 뛰어난 인재지만은 재력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때 당시에 동북 구성 정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의 특징은 무과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은 예종 때 잠깐이긴 하지만은 무학제라고 해가지고서 무예를 가리키는 교습을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문과 시험을 잠깐 보기도 했었습니다. 금방 없어지긴 했었지만요. 하지만 이랬던 모든 제도들, 그래서 고려에 엄청나게 많은 유학 연구의 성과들이 막 쌓이기 시작을 할 때에 이 성과들이 전부 다 철퇴를 맞게 되죠. 이른바 무신정권이 일게 되면서 이것은 엄청나게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기 때쯤 가서는 안향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시죠. 이 안향이 바로 성리학을 수용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안향이 성리학을 수용했을 때에 고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원간석기입니다. 여러분들, 고려의 개혁적인 왕 중에서 한 명이었었던 충선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고려에서 100일 동안 열심히 열정적으로 개혁하다가 탄핵받아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원나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원나라에서 자기가 지지해줬었던 그런 왕자가 원나라의 황제가 되게 됐자, 바로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서 다시 자기 아버지를 쫓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충선왕이라는 왕은 고려의 왕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가 고려에서 열심히 해봤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탄핵받아가지고서 쫓겨나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충선왕은 자기는 이때 당시에 고려의 왕의 직함을 갖고, 나중에 고려의 왕의 직함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긴 했었지만 자기는 아예 그냥 원나라로 가요. 원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원나라 안에서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데, 근데 그때에 바로 이 고려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었던 학자들을 바로 데려와가지고 원나라에서 얻게 되었던 많은 희귀한 책들을
싹 다 수집해서 만권당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 책을 읽게 하면서 학문 연구를 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바로 남송의 주희가 완성시켰었던 바로 주자학, 즉 성리학 서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학자들이 그걸 보기도 했었었는데 그 중에서 이 안양이 이것을 제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었고, 이 안양은 바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성리학을 열심히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파됐던 성리학은 이미 최씨 정권이 들어서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상적 기반으로서 수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 신진사대부들이 이것을 대거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고려말 권문세족에 의한 모순과 폐단 같은 것을 개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으로서의 역할로 이 성리학을 채택해서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역사서를 보면요. 자, 역사서에는요,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죠. 현존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거보다 좀 더 오래된 게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삼국사기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김부식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유학자예요. 여러분들, 유학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엉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유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학에서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도무지 믿을 수 없게 일어난 사건들은 안 믿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알에서 뭐 누가 태어나고, 예? 그 다음에 뭐 누가 뭐 새나 짐승으로 변신해서 또 뭐 달려당하고 뭐 이런 것들 싹 다 무시합니다. 싹 다 무시하고 다만 이제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혹은 유성이 떨어졌다 라든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꾸미는 것 싹 다, 기름기 싹 다 빼고 완전히 알짜배기에 해당하는 사건들만 골라가지고서 이렇게 하나의 요약본 형태의 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유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유학자다 보니까 사대적인 입장도 여기 같이 녹여 있는 것도 사실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신정변 이후에는 이게 좀 상황이 살짝 바뀌게 돼요. 자, 뭐 바로 동명왕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등장하기도 하죠. 이기부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제왕군기라고 하는 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국유사라는 책도 등장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들 같은 경우에는 몽골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최후 때부터.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고려만의 그런 자주적인 의식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의 역사서들이 이때 당시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과 싸우는 과정 중에서 우리를 단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최씨 정권 이전에 무신 정권이 있었을 때쯤에, 정확히 얘기하면 몽골족의 침입이 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는 엄청난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바로 남쪽에서는 신라 부흥운동까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서는 백제 부흥운동, 심지어는 북쪽에서 고구려 부흥운동까지 일어났던 총체적 난국이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을 전부 다 하나로 단결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몽골족의 침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몽골족의 침입을 막으려면 고구려, 백제, 신라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세력들도 다 단합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맞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로 합치고 싶긴 한데, 근데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역사적 경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이때에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먼 옛날에 있었던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나라를 우리들의 조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으로 제대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커다란 영토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오랫동안의 역사를 갖췄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의 국가는 딱 봐도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고조선이죠,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단군 신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군 신화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삼국유사를 만들었던 이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삼국유사 서문 쪽에서 국사, 즉 삼국사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만들긴 했었으나 문제는 뭐냐면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은 도무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빼버렸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속에 굉장히 신비한 일 같은 것이 많이 숨어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무시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바로 그런 것들만 골라가지고서 전부 다 이 책으로 남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그때까지 남아 있었었던 여러 가지 설화라든가 민화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 같은 것들 일부를 같이 수록을 해놓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단군 신화도 같이 한꺼번에 싹 다 집어넣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필이면 이분이 스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이련 스님은 주로 다른 것도 적어놓긴 했지만 불교와 관련된 그런 사례들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건 약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대체로 봤을 때 무신정변, 그 다음에 몽골 침략기에 제작돼서 자주의식을 반영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도교. 자, 동그라미 1번 하늘과 별에 제사하여. 동그라미 2번 빈칸 적겠습니다. 국가의 평안기원. 별표 하나. 자, 풍수지휘설. 동그라미 1번 도읍지정. 동그라미 2번 궁궐, 사찰, 주택 건축의 활용. 동그라미 3번 도참, 사상. 빈칸에 적겠습니다. 도참, 사상과 결합하여 묘청의 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유학의 발달. 별표 2개. 자, 초기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과거제 시행으로 유교적 인재 선발을 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광종입니다. 동그라미 2번 유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자감 및 향교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유교 경전, 그 다음에 역사서 강의 같은 것을 했었었죠. 자, 그러다가 중기에선 동그라미 1번 최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동공자로까지 칭송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구제학당을 그 순간부터 이른바 사학 12도라고 불렸었던 12개의 초명문 이제 그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명문 사학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학이 위축이 됐었고 예종이 이것을 나름대로 이제 진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정부의 관학진흥책 실시. 대표적으로 예종 때의 칠제 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무학제, 그 다음에 양현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신집권기에 크게 위축됐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기 원나라에선 안향. 자, 빈칸에 적겠습니다. 안향. 자, 안향이 성리학을 수용하여 전례를 하게 됩니다. 자, 신진사대부 박스. 그래서 그 제자들이었던 이재현, 그 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이색적인 분이죠. 바로 이색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몽주, 그 다음에 정도전 등과 같은 분들이 이 성리학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성리학은 고려 말기적인 그런 폐단과 모순을 개혁하는 사상적 기반으로,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자, 동그라미 5번 역사서. 별표 하나 반. 자, 삼국사기 박스. 동그라미 1번 김부식이 저술합니다. 동그라미 2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동그라미 3번 유교적 입장에서 저술을 했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무신정변과 그 다음에 몽골 침략 이후. 동그라미 1번 고려의 자주의식을 반영했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동명왕편이라고 한 책에서는 바로 이규보라고 하는 분이 빈칸에 적겠습니다. 고구려 계승 의식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제왕운기. 빈칸에 적겠습니다. 어입니다. 제왕운기. 이승유라고 하는 분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시의 형태로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삼국유사에서는요. 바로 이련 스님이죠. 바로 불교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자주적 관점에서 바로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동감 1번 무신정변과 몽골 침략기에 혼란기에 만들어졌다는 점, 동감 2번 자주의식을 반영했다는 점이 특징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바로 세 번째 고려의 불교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 예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 예술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지방 문화 발달로 거대한 섣불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 초기에 바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었던 왕건조차도 사실은 지방 호족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 초기는 호족들의 힘이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통일신라 시대 때야 국력을 동원해가지고서 가장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여러 가지 뭐 불교 사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불교 석굴 사원 뭐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불상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지만 고려 초기 혹은 통일신라 말기, 특히 고려 초기라고 본다고 한다면 호족이 세잖아요. 근데 호족이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전성기 때의 통일신라의 힘보다 셌겠습니까? 그리고 더 부자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부처님의 모습은 통일신라가 생각했던 부처님의 모습하고 분명히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대체로 되게 크게는 만들어요. 근데 크게는 만드는데 약간 좀 엉망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대형 철불을 만듭니다. 즉 보통 불상은 금동 불상이 많죠. 금과 동을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불상 혹은 실제 금으로 만든 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족의 재력은 이것이 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금속으로 굳이 불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구리보다는 철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싼 철을 많이 이용해가지고서 대규모 커다란 불상 같은 것을 실제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형 철불이 이때 당시에 제작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불상 중에는 관촉사 바로 석조미륵 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03페이지에 보면 바로 거기에 관촉사 석조미륵 보살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무려 18m짜리 불상인데 되게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비율이, 인간으로서의 비율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전체 키 중에서 바로 3분의 1이 얼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무리 대두라고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불상을 만들었다? 이것은 지방민의 특색을 보여줬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남의 하사창동 철조열애, 석가열애 좌상, 석가열애가 앉아있는 상이란 뜻이죠. 철로 만든 것입니다. 이거 되게 좀 컸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방식을 따라했었던 부석사, 소저열애 좌상 같은 것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런 측면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신라 시대의 대부분의 석탑은 물론 예외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는 3층 석탑이었습니다. 신라 양식이었었죠. 자, 그런데 고려 시대 때에 중국과 특히 이제 원나라 간섭기 이럴 때에 중국과 같이 교류를 많이 하는 과정 중에서 중국의 탑을 만든 양식의 영향을 많이 또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3층 석탑도 만들어지긴 했으나 이거 이외에도 이때 당시에 바로 여러 개의 층수에 해당하는 그런 석탑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바로 다각 다층 석탑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승탑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다각 다층 탑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지역에 있었던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각 다층 석탑이니까 층수가 많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보면 신라의 대부분의 석탑들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탑들의 경우에는요, 바로 위에서 보면 각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다각 다층 석탑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여기는 각이 8개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말 화려함의 절정을 달리는 개성 지역에 있었던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하는 석탑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비록 개성에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나중에 이수역을 한번 가보세요. 이수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을 하나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커다란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가운데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 특별전시실과 그다음에 오른쪽에 일반 전시실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일반 전시실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거대한 탑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건물 안에 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탑은 정말 굉장히 가까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가까이 가서 직접 한번 보세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탑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모습 같은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 탑은 돌의 재질 자체가 대리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 정도로 그 정도 뛰어난 바로 미술의 모습과 그 다음에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16페이지나 그 다음에 교과서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번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지만 선종이 전파되면서 이른바 깨달음을 얻는 자가 모두 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비록 석가모니만큼은 아니지만 불교계에서 나름대로 좀 수행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스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화장을 할 텐데, 화장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사리가 나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을 경우에 그 사리는 또 부처님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같이 깨달은 자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수행을 쌓아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되는 스님들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절에 한번 가보면요, 절에 딱 들어가면 거기에 석탑이 있을 겁니다. 석탑은 보통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살이나 혹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것을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바로 절 바깥쪽으로 한번 보세요. 절 바깥쪽에 보면은 바로 스님들의 무덤이라 볼 수 있는 이른바 부도 혹은 승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승탑들이 즐비하게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보이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이라고 하는 승탑은 선생님이 직접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워요. 한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근데 이 모습이 새겨진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직접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이 많이 있었었죠. 근데 이 불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과서 100페이지를 보면은 볼 수 있겠지만 숭월관음도라고 하는 그런 이 그림이 굉장히 아름답긴 한데, 고려시대 때의 그런 불교 그림, 이걸 이제 탱화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려 있었던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화려함에 정말 극치를 달립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바로 고려시대 때의 귀족 문화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수월관음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건축에서는요, 봉정사 극락전 유명합니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 유명하죠. 여기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거가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바뀔 수도 있겠죠. 왜? 언제 불타버리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이 지금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도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계속해서 많은 문화재들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남아있지만 언젠간 파괴될 수 있어요. 그 전에 한 번씩은 보고 가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아직 안 봤습니다. 가가지고서 한번 빨리 한번 봐봐야겠네요. 자, 근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은 되게 유명합니다. 바로 배 흘린 기둥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배 흘린 기둥이다. 그러니까 배가 흘러가는 것 같은 이 배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희한한 거는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무를 깎아서 기둥 만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의 크기가 거의 일정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때 얼마나 뛰어난 제작 기술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배을림 기둥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고요. 인쇄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경을 많이 간행하기 위해서 대장경, 그 다음에 불교 서적 같은 것을 많이 간행하면서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 통일신라 시대 때 유명한 바로 이제 그 목판 인쇄술로 만들었었던 인쇄물이 있죠. 바로 무구정광 대단한이경. 이미 신라의 것으로 인정이 된 것이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의 극치를 달리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에 한방 선생님들 직접 가본 적은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 팔만대장경 자체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만들었던 그런 목판 기술로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것을 만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지 8만자가 넘는 그런 경전에 오탈자가 몇 글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신경을 써가지고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죠. 이것은 근데 그냥 만든 건 아니죠.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호국적 성격을 가지고서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금속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금속활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글이 바로 금속활자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서양의 최초의 인쇄술을 자랑했었던 구텐베르크 있죠?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만들어서 바로 인쇄를 했다고 하는 그 기록보다도 무려 200년이나 앞서가지고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기록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긴 하는데 청주에 있는 흥덕사라고 하는 건 절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직지심 체호절이라고 하는 그런 불경책이 우리나라 아니고 바로 프랑스인가? 그쪽에서 바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바로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것을 금속 활자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실제로 이 금속 활자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나무로 인쇄할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무는 여러 번 찍게 되면 나중에 이 인쇄하는 이 인쇄판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상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사람들이 어떤 특정 책을 많은 사람들이 볼 거라고 예상을 해가지고서 그냥 금속판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이 대박인 책이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책이 쪽박이 되면 여러분들 바로 그 금속 활자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었는데 없애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건 실제로 여러 개의 한자들 있죠. 한자의 모양을 요만한 크기의 바로 작은 한자를 새겨 넣은 그런 금속 활자를 만듭니다. 그리고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에 찍어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내용들을 바로 고만한 활자들, 요만한 그런 활자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차례차례 이걸 다 껴맞춰요. 껴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한참 찍어내다가 이거 더 이상 찍어낼 필요가 없다, 다른 거 찍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활자 집어넣은 걸 다 빼가지고서 다시 재조합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금속 활자를 많이 잘 이용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인쇄를 실제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청자와 공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보통 생각하면은 고려시대 하면 딱 유명한 대표적인 도자기가 바로 뭐냐면은 고려청자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런 고려청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자는요, 고려청자보다는 송나라 청자가 더 유명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고려청자가 왜 유명한 것인가? 사실은
고려청자는 고려청자가 유명한 거라기보다는 고려 상감청자가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른바 도기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즉 예를 들면은 신석기 시대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빗살무늬 토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청동기 시대 때에 민무늬 토기가 만들어지고, 근데 토기 같은 것은 사실은 굳는 온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이 뻥뻥뻥 많이 뚫려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게 됐었느냐, 바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제대로 음식을 담기가 좀 어려웠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철을 만들잖아요. 철을 만들려면 당연히 온도를 많이 높여야겠죠. 온도를 많이 높이다 보니까 철뿐만이 아니고 바로 토기를 만드는 흙 자체도 고온으로 녹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이른바 이런 토기가 내부에 있는 그런 흙들이 단단하게 이제 녹아서 들러붙게 되면서 구멍을 전부 다 메우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도기의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도기는 지금 따지면 뭐라고 할까? 뭐 뚝배기 뭐 이런 거 같은 거라고, 장독대 뭐 이런 그런 재질의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게 하다가 자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흙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서 바로 구워 가지고서 만들었었던 그런 자기가 바로 고려 청자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선 백자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고려의 청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도자기가 있으면 이렇게 도자기 있잖아요. 도자기의 표면을 자기가 원하는 그림 같은 것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얇게 깎아냅니다. 그리고서 이 깎아낸 부분을 그냥 깎은 채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구우면은 다른 색깔이 나는 흙으로 이것을 전부 다 싹 다 메워요. 대표적으로 백토, 즉 하얀색 흙을 구우면 하얀색이 나게 만드는 그런 흙을 가지고서 이걸 메운 다음에 이걸 그대로 굽는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도자기에 바로 하얀색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렸었던 그림 자체가 굉장히 정교했었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송나라의 사신들도 고려의 상감청자를 딱 보면은 굉장히 아주 부러워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도 있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세기에 상감청자가 되게 유명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전칠기가 있습니다. 이 나전칠기 같은 경우에는 오칠을 한 바탕에 자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자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굴껍질이죠, 굴껍질. 굴껍질의 안쪽을 보면 거기에 뭔가 오색 찬란한 뭔가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오칠을 한 그런 장 있죠. 이 장 같은 거에다가 이걸 잘 갖다 붙이는 겁니다. 붙여가지고서 장을 장식을 하는 건데,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고려만의 특산품 중에 하나로서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입사 기법. 자, 은입사 기법은 이건 정말 상상하기 정말 힘든 겁니다. 선생님도 직접 이거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청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청동 그릇을 만드는데 이 청동 그릇의 표면에다가 바로 상강기법 형식으로 굉장히 세밀한 바로 흠집을 내는 거예요. 흠집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은으로 실을 만들어요. 은으로 실을 만들고 그 은실을 그 흠집에다 하나하나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어 가지고서 이것을 박아서 꾸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은입사 기법입니다. 근데 이거 선생님 진짜 세밀하게 만든 거 본 적 있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되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 예술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것을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기 지방 문화의 발달로 거대한 석불과 대형 빈칸이 적혔습니다. 철불, 동그라미 1번,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 관촉사에 석조, 돌로 만든 미륵보살, 미륵보살의 입상, 서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었죠. 얼굴이 3분의 1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체 표현을 굉장히 과장하게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 현존하는 가장 큰 철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 신라 양식을 본땄던 것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석탑에선 석탑 별표 1개 반, 불상 별표 1개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바로 3층 석탑이 만들어집니다. 이 3층 석탑은 신라 양식을 계승한 거겠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라.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동그라미 2번. 다각, 다층 탑. 다각, 다층 탑이 유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승탑. 스님들의 탑. 바로 승탑이라고 하죠. 이 승탑이 또 제작이 많이 됐었고요. 자, 대표적인 건탑 중에 하나는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학습지도 나와 있죠. 자, 교과서에는 103페이지에 역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한번 봐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적겠습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거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역시 교과서 100페이지, 학습지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개성에 있었던 거지만 지금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옮겨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온 나라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 동그라미 2번, 조선 전기 석탑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승탑 중에선 여주 고달사지 승탑. 이 여주 고달사지 승탑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외워주세요. 이걸 딱 보면은 아, 고려시대 거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딱 깨달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불화가 있습니다. 이 불화는 탱화라고도 한다고 했었죠.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바로 왕실과 빈칸에 적겠습니다. 귀족의 후원을 많이 받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대표적인 그런 탱화 혹은 불화 중에서는 별표 하나, 수월관음도 기억해 주세요. 호화롭고 정교한 묘사가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건축에서는 동그라미 1번, 봉정사 극락전.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서 안동지역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수덕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수덕사라고 하는 건 전에 대웅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려시대 때 만든 거라고 합니다. 예산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부석사 무량수전. 이것은 역시 고려시대 때의 대표적인 건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둥 양식이 배흘림 기둥이라고 한다는 거죠. 빈칸에 적겠습니다. 배흘림 기둥.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인쇄술의 발달에선 대장경, 그 다음에 불교 서적을 가능했다는 점. 그래서 목판 인쇄술에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팔만대장경. 호국적 성격을 갖고 있던 점. 빈칸에 적겠습니다.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금속활자에서는요. 금속활자가 중요하죠. 목판 인쇄술은 별표 1개, 금속활자 별표 1개 반. 동그라미 1번, 상정고금 예문. 서양보다 200년 앞섰다는 점. 하지만 기록만 전래가 됐다는 점. 동그라미 2번, 직지심 최우절. 바로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고려청자와 공예에서는 먼저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동그라미 1번, 11세기엔 순청자, 즉 삼국과 통일신라의 기술 플러스 빈칸에 적겠습니다. 송. 자, 송의 청자 제작 기술이 같이 합쳐진 것이고요. 동그라미 2번, 12세기에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상감청자. 자기 표면에 무늬를 새겨서 다른 색의 흙을 넣어서 구운 청자가 바로 이 상감청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청자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별표 반개 빈칸에 적겠습니다. 나전칠기. 학습지 오른쪽에 다 나와 있죠. 바로 오칠한 바탕에 자개를 붙여서 장식했었던 나전칠기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은입사. 은입사 기법이 유행하게 됩니다. 청동 표면을 얇게 파낸 후에 은실을 박아서 꾸미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측면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고려시대는 끝났습니다.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봐주세요. 자료 같은 것도 항상 봐줘야지. 그 다음에 유물, 유적 이런 것들 눈에 익혀둬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볼 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